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석이조. 자,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김준일의 일, 박원석의 일석이조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만나뵈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예. 자, 뭐 워싱턴 선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상하원 합동연설이 있었고 국빈 만찬이 있었고 쫙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죠. 자, 어땠다? 뭐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예. 시끌시끌하긴 했습니다만 실속이 없고 알맹이가 좀 없지 않았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하고 경제 두 가지가 어쨌든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였는데 뭐 안보 쪽에 힘이 실렸다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네. IRA법이나 또 반도체법이나 이게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에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당면한 굉장히 중요한 그 의제인데 이에 관해서는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다루어진 것 같지조차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런 막연한 약속만 하고 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안보에 방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 정부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을 막 부풀렸던 거에 비해서는 워싱턴 선언이라는 가시화된 어떤 핵 억지력과 관련된 확장 억지력과 관련된 문서를 얻긴 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종전의 확장 억제력에 비해서 질적으로 과연 달라진 게 있느냐 이런 평가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안보 측면에서도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무엇보다 정상회담 직전에 네. 두 차례의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은 너무 민감한 얘기를 이렇게 여과 없이 한다거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대일 관계의 인식을 또다시 보여준다거나 함으로써 가기 전부터 좀 김을 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는 어떻습니까? 예, 뭐 박원석 의원님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저는 좀 더 이제 좀 생활 밀착형 언어로 조금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약을 너무 팔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숙제 이해도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팔았다라는 거는 뭐 속칭 얘기해서 너무 이제 부풀렸다라는 거죠.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후 처음에 국빈 방문 막 이런 걸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좀 가서 어마어마한 거를 얻어올 것처럼 얘기를 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등 해가지고 다 우리 자체 핵무장 할 수 있다 필요하다 막 이렇게 예. 하니까 야 그러면은 이번에 뭐 자체 핵무장 가능한 거야? 야, 아니면 최소한 핵무기 우리나라 배치하는 거야? 아니면 플루토늄 제철이라도 우라늄 뭐 핵폐기물 제철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핵잠수함 만들 수 있는 거야? 막 이 정도의 기대감을 특히 보수층에다가 엄청 띄워놨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뀐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미를 좀 평가를 하자면은 미국이 전 세계 최초로 한 국가와 여러 국가가 다자 국가가 아니라 단일 국가와 핵으로 보호해 준다라는 문서에 서명을 했다. 요거가 이제 성과인데 거의 유일한 성과인 것 같고 뭐 핵우산이라는 단어는 이미 1978년 박정희 정권 때 이미 한미 국방장관에는 나왔고 확장 억제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나왔고 그리고 2016년에 만들어진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고위급 이게 이미 가동되고 있어요. EDSCG. 그러면 이게 차관급이 만나서 그때도 핵무기로 한국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미 2016년, 2018년, 2022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 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층에서 그래서 핵 족쇄만 채워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대감을 부풀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숙제 이해도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학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를 좀 못해요. 중하위권입니다. 반에서. 그래서 너는 일단 기초 과목이 부족하니까 국영수를 중심으로 좀 성적을 올려봐. 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윤석열 학생이죠. 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저는 국영수보다는 예체능 중심으로 성적을 올려볼게요 한 다음에 가가지고 반도체법과 자동차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등해서 이거를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넷플릭스를 내가 예체능 중심으로 이제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33조 대 뭐 8조 원이라는 그 수치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기대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화자찬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좀 성과에 대해서 차분히 얘기를 하고 국민적 동의도 구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멀리 가서 몸을 던지고 약간 망가지면서까지 열심히 하고 왔는데 뭐 긍정적인 평가도 좀 한번 해보. 근데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해서 24일부터 28일까지 유권자 한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1.8%포인트 정도 긍정평가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에 기인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아무래도 정상회담과 무관치 않다고 예. 봅니다. 어쨌든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고 1.9%포인트입니다. 예, 그 연설을 뭐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영어 연습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내용상 뭐 무난하고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고 별다른 내용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뭐 그 문제가 될 만한 내용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제 대통령이 그 외교를 나가시면 그동안의 실언, 뭐 실책 이런 것들이 잦았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그와 관련된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이번에 이제 미국 가서 대접을 잘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식 그 외교 프로토콜에 따르자면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가 만찬인데 예. 그 만찬에서 뭐 아메리칸 파이 노래도 하시고 그게 굉장히 화제가 돼서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 자체를 저희가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에 국빈 방문을 한 것도 오랜만이고 미 의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가진 것도 또 오랜만이고 만찬에서 그렇게 정상 간의 친교를 과시하고 윤 대통령이 뭐 좀 세련된 모습을 보인 것도 다 좋은데 근데 이제 정상회담에서 가장 어쨌든 중요한 건 정상회담 그 자체의 의제고 성과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좀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는데 너무 이 주변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이 주목하고 부각시키는 거 아닌가? 그걸로 성과를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뭐 사실상의 핵공유 이런 발언을 했다가 미국에서 정색하고 그걸 부정하는 이제 이런 논평이 나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여전히 현 정부의 외교안보 이 정책이라는 게 조금 좀 박자가 잘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지율 얘기는 뭐 잠깐 말씀드려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이제 1.8% 포인트인가요? 그 정도 올랐죠. 네. 예. 1.9 정도. 2.9% 포인트. 근데 그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 갤럽은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거는 1% 포인트 내렸어요. 31에서 30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조사 기간이 이제 25에서 27이고요. 이게 이제 화수목인 거죠. 화수목.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뒤로 갈수록 본 게임이 아닌 이를테면은 본 게임이 아닌 하버드대 연설이라든지 미 의회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평가를 잘 받았고 한미 정상회담 그 자체에 주로 갤럽 거는 그거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자체가 그거에서는 딱히 좋은 점수를 좀 받지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역시 워싱턴 선언이니까 워싱턴 선언 얘기는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하버드대 연설 중에서 이제 워싱턴 선언 언급하는 부분인데 먼저 한번 잠깐 들어보죠. 과거에 1953년에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 방위 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 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나토의 다자와의 이런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질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아마 가장 첫 번째의 사례라고. 네, 무슨 얘기인지는 대충 이제 이해는 가는데 핵 공유는 조금 너무 나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공유라고는 사실상 공유, 아까 뭐 사실은 공유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유라고 보기에는 무리는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핵 공유라는 게 뭐 뉴클리어 쉐어링 뭐 이런 개념을 미국에서는 원래 그 누구하고도 그런 개념을 쓰진 않았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토가 이제 핵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핵 공유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입장도 핵 공유가 아닌 거예요. 예.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것도 나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MPG라고 하죠. 나토 플래닝 그러니까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나토의 여기 플래닝 그룹 핵 기획 그룹도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21개국에 모입니다. 31개국에 모여요. 예.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핵이 지금 안보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교환을 하고 다만 이게 핵 무기를 사용하는 거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만은 그거를 운반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 핵이 있는 5개 기지 이탈리아라든지 영국이라 이런 데서 그 나라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한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핵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하게 이제 볼 수 있느냐 이제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좀 이 국민의 이 안 좋은 여론을 조금 무마해 보려고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좀 무리수를 던졌다가 바로 면박을 당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핵 인지 감수성이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냐 느낌 안보다 느낌적으로 느낌이 필요하다 뭐 안보에 뭐 이런 비판이 좀 자초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핵 협의체를 두고 만나는 사람이 차관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양쪽이 약간 직급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명칭이 그거 가지고 과연 정말 핵 문제 두 나라 간의 핵 문제를 갖다가 신속하게 어떤 양쪽 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효성 논란이 나오죠. 과거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외교부 국방부 차관 양국에 그렇게 모여서 그 협의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차관 보급으로 약간 격하가 됐고요. 그리고 얼마나큼의 정기성을 띠느냐에 관련해서도 분명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 4회 정도 한다. 이렇게 지금 애둘러 얘기하고 있고 연 4회로 이걸 딱 고정화시킨 건지 뭐 그 이상인 건지 이것도 조금 불분명하고 그리고 논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무래도 그 NCG에서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은 뭐 지금 나토처럼 전술핵이 배치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를 전개와 관련된 정보를 과거에는 우리한테 공유 안 했는데 우리하고 공유하느냐 내지는 우리 측 요청에 의해서 전략자산 전개나 이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뭐 공동 기획, 뭐 공동 실행, 뭐 연습 이런 거에 부합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수위까지 여기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NCG 이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고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이게 한층 강화된 그런 어떤 협의기구다라고 보기에도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좀 지켜본 뒤에 평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의 핵에 대해서 가장 뭐 민감하고 위협을 많이 느낀 나라는 우리도 있지만 옆에 일본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일 정상이 만나가지고 우리하고 한국하고 새로 하나 꾸렸는데 일본도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제 한중일이 아니야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한미일이 핵을 놓고서 하나의 협의체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한미일 북중로 구도가 너무 또 이게 뚜렷하게 갈라지면 이게 결국 외교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불안 요인도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한단 말이죠. 지금 당장 언론 보도에서 이제 나온 게 기시다 총리가 이달 초에 지금 7일에서 9일 정도 되고 온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를 왜 오냐면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G7이 일본에서 지금 19일에서 21일에 열리거든요. 히로시마에서 여기에서 이제 한국을 초청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한미일 해구산 협의체를 신설하는 걸 검토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말씀하신 그게 이제 뭐 좀 구체화되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미일이 따로 이를테면은 이 핵 억제 관련해서 뭐 따로 조약을 맺은 건 없는데 여기에 끼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한국하고 일본은 한 번도 군사 동맹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예. 하지만 한미를 같이 묶어가지고 항상 군사 동맹처럼 행동을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사실상 이제 이런 식으로 핵 우산 아래 묶이는 이런 방식이 된다라면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정말 군사 동맹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소미아가 그 한일 간에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 해상 연합 훈련을 정기적으로 지금 한단 말이죠. 예. 한미일이 같이. 그런데다가 이게 핵 협의체까지 한미일이 공동 구성한다면 이거는 이제 명시적으로 명문화하거나 선언만 했지 사실상의 한일 군사동맹 더 나아가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NCG를 이번에 그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창설하기로 할 때부터 이건 그냥 그 한미 간의 핵 협의체가 아니고 조금 더 확장된 핵 협의체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 관측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발표될 때부터. 근데 불과 그로부터 지금 며칠이 안 지났는데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 주쯤 혹은 이번 주말쯤 열리게 되면 거기서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할 거다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는 걸로 봐서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미일 대 북중로 구도 이걸 한층 더 긴장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해서 즉자적인 반응이 올 거예요. 예. 게다가 지금 이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각각 우크라이나 건이나 또 대만의 여건으로 우리가 이미 자극을 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냐. 예.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은 조금 더 불안한 그런 요소를 내재하게 되는 거냐. 이 점은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이라고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걸 바라보느냐 또 어떤 느낌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리얼미터 전해드렸고 갤럽도 자체 조사한 거죠. 25일에서 27일까지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0, 부정평가가 63. 직전 조사보다는 긍정평가가 1%포인트 떨어진 걸로 그리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걸로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계속되는 여론조사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로 들어오면 대통령이 상당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들이 있는데 이슈가 그게 뭐냐면 법안이 국회에서 넘어오면 거부권 이거란 말이죠. 자, 지금 거부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주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쌍특검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간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들이 거부권이 예상되십니까?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예. 대통령의 제의 요구를 건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불만스러운 게 이 법안이 갑자기 나온 법안이 아니거든요. 지난 수년간 국회에서 논의가 있어 왔던 법안이고 그 논의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표결에서 간호사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하고 당론과 다르게 찬성 표결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 의원들의 숫자가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데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이 간호사 단체를 찾아서 이 법을 꼭 제정하는 걸 국회에서 하겠다라고까지 공언을 했어요. 이제 와서 공약집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건 정말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법안의 취지로 봤을 때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지만 어쨌든 우리 의료 체계의 여러 가지 한계나 구멍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 간호사들의 그 늘어난 역할에 비해서 지위나 처우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법에서 별도의 분리된 법으로 지위도 정하고 처우도 개선하자. 물론 일부의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 지금 관련 직역단체가 파업도 한다 그러고 특히 이제 간호조무사들 같은 경우에 학력 상한을 정해놔 버렸어요. 법에다가.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간호조무사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은 간호조무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학력 상한을 법에다 정해놓는 거 이런 건지 독소 조항이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 행사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일단 받아들이고 법을 추후에 개정을 하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아무리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거부하기 시작하면
이런 그 관계가 계속 갈 텐데 그럼 앞으로도 뭐 노란봉투법이 있고 방송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들에서 그럼 다 거부권 행사할 거냔 말이죠. 그거는 이런 거부 이미지를 너무 저는 굳히는 거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간호법 위주로 쌍특검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간호법을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간호조무사 요 학력 제한이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원래 이미 이게 의료법에 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일반적으로는 학력에 하한선을 두잖아요. 그렇죠. 뭐 이상. 근데 뭐 이거는 이상. 상한선이에요. 고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의료복지과 전문대에 있는 이런 데를 졸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학원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간호조무사들이. 이게 이미 의료법에 80조 1항에 있는 건데 이거를 간호법에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이미 이걸로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2016년에 각하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이 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낸 거예요. 상관도 없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요청했냐. 그래서 각하된 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이상한 거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의료 쪽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의료 카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의사가 정점 브라만에 있고 간호사 있고 간호조무사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식의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이를테면 간호사가 거기를 일종의 탈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족쇄는 있고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이 반발하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법은 사실은 완벽하게 잘못된 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독소 조항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이중낭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국회가 좀 논의를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보건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체제를 갖추고 어떤 방향으로 더 전진해 나가야 되느냐를 보고서 거기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해 집단 속에서 이제 엉키는 바람에 여기서 싸움이 길어지고 법안을 간신히 만들어서 또 일방 통과해야 되고 거기에 또 거부권이 행사되고 복잡해지면 안 되고 국민을 위주로 생각해서 가장 미래지향적이면서 발전지향적인 의료 시스템은 이래야 된다. 여기에서 논의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쌍특검은 만약에 뭐 당연히 거부권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손실을 또는 타격을 입는 겁니까? 근데 쌍특검은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이거야 간호법이야 지금 당장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쌍특검은 국회에서 지금 법사위에서 6개월, 본회의에서 2개월 그러면 최장 8개월이기 때문에 12월입니다. 12월에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때는 국민의힘이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쌍특검을 발의한 이유가 12월이면 총선이 코앞이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상당히 부담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부권 카드라는 게 제한돼 있거든요. 어쨌든 계속 쓸 수 없는데 가장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저거거든요. 저기 노무현 대통령 6번 썼어요. 거부권을 6번까지 썼어요. 근데 다른 대통령은 한두 번 썼습니다. 한두 번 써도 사실은 평지풍파가 일어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려는 거 보면은 6번은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이제 전국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는 뭐 특검 여론조사 보면은 뭐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거의 뭐 3분의 2에서 4분의 3이 찬성한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굉장히 크게 선거에 안 좋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의힘이 비대위가 출범해서 대통령과 선을 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정치력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사실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 곽상도 의원 판결이 나왔을 때 여당 내에서조차도 이 판결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검찰 내에서도 이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50억 클럽에 거론되는 분들을 보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적 공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검찰은 이 검찰 자체 내부 논리로 왜냐하면 거기 검찰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50억 클럽 관련자 수사에 소극적이에요.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마지못해 지금 이 박영수 특검 압수수색 정도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이걸 요구할 때 그리고 정의당에서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민주당에서 2월에 가자는 거를 시기를 늦추면서까지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용산만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50억 클럽 특검을 받았다면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 안 갈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대통령의 부인이 됐고 수사기관이 고발 들어온 사건을 뭉개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검 사안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범행 시점은 당시에 뭐 대통령의 부인도 아니었고 결혼도 전이었고 그리고 주범이 지금
그 집행유예 3년인가를 받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주범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특검까지 해가지고 진실규명하는 게 맞느냐라는 반론도 있어요. 근데 결국 이거는 국민의힘이 용산 눈치만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결정도 못하니까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특검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다 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왜 이렇게까지 그 국회를 운영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김준일 기자도 얘기했지만 12월 달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다가 총선 앞두고 대통령이 또 한 번 본인 부인까지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 그 총선 악재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국회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다수당의 원내사령탑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수당의 원내사령탑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당내의 리스크를 빨리 정리하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하든지 마음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련해서 이런 법안들을 갖다가 성취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새 원내사령탑과 지부에 대해서. 일단 박강원 의원이 운이 나쁜 것 같아요. 운이 나빠요? 아니 원내대표에서 과반 1차 투표에서 득표해가 당선된 건 운이 좋은데 예. 근데 원내대표 되자마자 맞닥뜨린 문제가 지금 이 돈봉투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돈봉투 사건에 이분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맡는 게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네. 원내대표보다는 당대표의 부담이 더 크긴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직 의원들의 연루 가능성이 거론되는 마당에 원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 이 당의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른 뭐 의제나 대여 투쟁 이런 거를 뭐 가기도 전에 제가 보기에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좀 미온적이다. 어허. 이 사안에. 실명이 거론돼서 피의자 적시가 된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치도 못 취하고 그냥 송영길 대표 귀국만 요구해가지고 자진 탈당한 것밖에 없는데 이 대표 스스로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자신 있게 이 문제를 처리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송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뭐 다른 손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단호하고 뭔가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갈수록 수사 범위는 늘어나고 확대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대응은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리스크로서 내년 총선에 큰 악재가 될 수 있죠. 전 두 원내대표께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네.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용산하고 좀 거리를 둔다라는 게 이를테면 척을이라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용산에서 하는 일을 다 옹호하려고 하면은 뭔가 종속된 느낌 같은 걸 가끔 받을 때가 당이 있는 거죠? 망하거든요. 예. 이게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지금 지난 28일에 4월 28일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핵무장과 관련해서 이 워싱턴 선언을 비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 기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지금 핵무장 왜 못 해왔냐라고 하니까 이거 국민 기만이다. 이러면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다 국민 기만한 거예요. 지금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1월달에 핵무장 자체 핵무장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신뢰도라든지 어떤 협상력이라든지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고 박강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당내에 강경파 세력들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민영배 의원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그 절박함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헌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를 존중하는 정도의 스탠스는 나와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부터차 뭐 인정 못 하겠다. 뭐 탈당 입당까지 이미 한 마당에 그 정도의 스탠스도 안 나온다라면은 이게 계속 당이 끌려다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게 전광훈 목사입니다. 대통령실로부터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민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고 전화를 하더라라고 본인이 극구 주장을 하는데 당연히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대통령실 입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뭐 분명히 입장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대꾸를 안 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전광훈 목사의 입이 내년 총선 앞두고 여권의 화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뭘 달라는 얘기 같긴 한데요. 근데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저거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냐. 그냥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는 정도의 어떤 미온적인 모습만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한 전광훈 목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지난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했었다. 김기현 대표도 시인했고.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관계인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굳이 저런 말에 일일이 반박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아니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영원한 얘기 하나 누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해도 반박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러면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결국에는 이런 논란을 키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5초만 말씀드릴게요. 5초. 예. 아니 국민의힘은 대통령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사실 무근이라고 말씀하셨죠? 궁금합니다. 진짜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일단 그렇게 던지고 나가야 그다음에 시간을 벌어야 그다음에 뭔가 수습할 시간이 이제 주어지니까 뭔가 얘기는 했겠지만 아무튼 한 사람한테 이렇게 엉뚱하게 질질 끌려다닌다는 거는 겉보기에도 정치권에 참 신뢰가 뚝 떨어지는 일이어서 좀 걱정입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의 수석 에디터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